중증 외상 환자들 보다 보니까 살아난 환자들보다 한다고 했는데 사망하는 환자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크게 다쳐서 오는 분들을 보면 난 정말 이거는 안 해야겠다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절대 금지. 알면 이게 무서워진다니까요. 살려드릴 수 없을 정도로 머리, 가슴, 배 다 다쳐서 오니까 너무 심각한 상태가 많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의 정경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센터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네. 정규 수술이 있는 와중에 또 응급수술이 막 중간에 끼어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대 여태까지 하루에 몇 건의 수술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한 수술이 최대로 길었던 거 몇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초창기에 밤에 이제 이국종 교수 저 이렇게밖에 없을 때는 밤에 당직을 서는데 수술방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3명인가 4명을 연겁한 적이 있어요. 수술하는데 끝나기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런 환자 있는데 올릴까요? 그럼 그럼 올려. 마칠 거예요. 바로 얘기하고 끝나면 그 다음 또 하고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동이 터는 그런 경험은 있죠. 그렇고 최장 시간은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한 적도 있죠. 제가 기억하는 제 환자 중에는 관통상도 있었고 이 복부 안에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돼서 응급으로 일단 지혈은 해놨지만 나중에 장 봉합 부분이 잘 낫지 않다거나 장기들을 좀 소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안에 굉장히 유착이 심하고 염증이 심할 때는 그걸 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없는 부분들을 당겨서 해야 돼 보니까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보면 백강혁이 심장 터진데 뭐 글러브인가를 오려서 붙이잖아요. 제가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런 질문 받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마음은 이해돼요. 저도 수술하다 보면 이 조직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거를 없는 부분을 재건하려면 뭐라도 갖다 붙이고 싶어요 진짜. 예, 이런 환자들 수술하다 보면 10시간 11시간도 하게 되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다시 이제 그런 환자 한 명 들어오면 응급실 의학 드라마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역으로 사망 선고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첫 사망 선고가 기억에 남는지. 인턴대 중환자실 당직 서면서 인턴한테 사망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 사망할지 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환자가 생명을 다하는 거를 내 입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게 엄청난 중압감인 거예요. 그래서 첫 사망선언할 때 되게 주저주저 하면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마음의 갈등을 막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 물론 뭐 중환질환인지 이미 다 확인했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당연한 건데도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아있었던 기억이 나고, 두 번째로 기억이 나는 상황은 내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였는데 간 경화로 인해서 간성 혼수가 심하게 오신 상태고 암모니아 빼는 치료를 계속 막 30분마다 시켜가지고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망한 다음에 이제 그 환자 사망선언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굉장히 죄스러웠던, 사망선언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제가 전공이 되고 나서 첫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가 외상 환자였어요. 경운기 교통사고 할아버지셨는데 그때 잘 뭐 압니까? 그때 어렴풋이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면 바로 수술방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시스템 확립되지 않을 테니까 환자를 데리고 CT를 또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저희 외상센터는 그런 거 없이 찍고도 하는데 그때는 CT 안 찍으면 네. 안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콜 받고 내려갔을 때 이미 CT실에서 어레스트가 됐어요. 어쨌든 외상 환자는 급하게 뭔가 처치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사망선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혹시 외상외과를 지원하는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공의 때 그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굉장히 중증 외상, 지금 치면 IS 점수 30, 40은 됐을 것 같은데 여자 환자분 패러글라이딩 선수셨는데 그 환자를 1년 가까이 입원시켜서 치료해서 결국은 생환시켰던 일이 그런 것도 받고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 응급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다쳐서 응급실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좀 일상생활에서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나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다칠 수 있는 거니까 응급실에서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작게는 과일 깎다가 칼로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응급실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도 신경이 끊어졌거나 인대가 끊어졌으면 조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은 특히 삶의 질의 차이를 주거든요. 요즘 교통사고도 그렇고 자전거나 킥보드 조금씩 안전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다쳐서 오는 분들을 보면 난 정말 이거는 안 해야겠다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중증 외상 환자들 보다 보니까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샀다가 자전거를 안 타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안 사주고, 예전에 저 대학교 때 오토바이도 좀 탔었거든요. 근데 절대 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절대 금지. 뭐 킥보드는 아예 만약 굳이 하려면 헬멧 씌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자꾸 뭘 안 하게 하니까 근데 또 아이들이 그럼 컴플레인해요. 아빠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심한 운동. 지난해 겨울에 스키장에서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스키장도 금지해야 되나. 잘 타지도 못하지만. 이게 알면 이게 무서워진다니까요. 교통사고에서 특히 외상 측면에서 안전 관련 팁이 있다면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저도 사실 한 번씩 문자 확인하게 되는데 절대 전화기에 정신 쏟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벨트 얘기는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다 뒷좌석까지 3점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뒷좌석도 예외가 없고요. 안타깝게도 누워있다가 사고 심하게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저희가 뒷좌석 중앙에 있다가 튕겨 나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들 힘드시겠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카시트에 꼭 해야 될 것 같고, 안전벨트는 말씀하셨는데 3점식을 여기 효과적으로 걸어야 우리 몸에 제일 단단한 지지가 되는 뼈가 이 골반이고 척추인데, 내장 장기들은 어떤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기 전에 순간적으로 척추뼈에 맞닿으면 이 안에 있는 물렁한 장기들이 거의 절단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야 되고, 3점식 안전벨트에 사실 X자 하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에어백이 터지는 이 상황이 제일 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포터트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앞에 본네트가 없어서 외국의 트럭 하면 사람은 높이 타 있고 앞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다치는데, 우리나라 1톤 트럭은 다치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지 손상도 심하고요. 절단 손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이 진짜 서민들의 장사차잖아요. 많이 쓰이는데 너무 위험한 차이기도 한 거죠.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핸들에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운전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증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에어백이 터질 공간이 없어가지고 에어백에 밀려서 사고가 더 크게 나거나, 아니면은 에어백이 터지기 전에 머리랑 가슴을 핸들에 심하게 부딪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조금 여유 있게 거리를 두고 운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안전벨트는 한다는 상태에서. 또 한 가지 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핸들에 이제 운전 편하게 하겠다고 남자분들 봉 거시는 거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가슴 쪽에 부딪히면은 흉골 골절을 많이 일으켜요. 이게 또 이제 배 내려가 있으면 배 쪽에서도 간 열상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편하게 돌리겠다고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다 날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최대한 고정을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켜놓고 하다 보니까 운전에서의 또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119 구조대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차 뒤에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내지는 우리 아이 혈액형을 적어 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조대원들이 차 안에 사람이 어떻게 깔렸는지를 보지 그 뒤에 있는 글을 읽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적어 놓은 분들이 하필 또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살아있고 아이들은 다 죽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적고 안 적고는 자유겠지만, 그보다는 아이들 안전벨트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카시트 싫어해도 교육시켜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큰 애들은 안전벨트 뒷자리에서도 꼭 하게. 요즘 고속도로 올라갈 때 안전벨트 꼭 하라고 많이 안내도 하고 교육도 많이 됐지만, 아직도 이제 뒷자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운전하면서 뒷자리 다 평가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애들이 워낙 하기 싫어하니까 꼭 해야 된다. 그게 사고 났을 때 생명을 가르는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교수님께서 환자를 딱 봤을 때 점수로 보나 느낌으로 보나 이 환자는 살 확률이 희박하다, 네. 그런 낮은 확률의 환자들이 많이 올 거고 많이 보게 될 텐데, 기적적으로 아주 낮은 확률을 뚫고 치료가 되는 그런 분들을 분명히 또 보게 될 거고,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에 남는 기적의 사례가 있을까요? 기적의 사례는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살아난 환자들보다 정말 한다고 했는데 아쉽게 사망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그런 환자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뭐 요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외상센터를 그래도 자리를 잡고 열심히 저희가 병원 전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환자를 처치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이 한 5분 10분 사이로 들어와서 기적적으로 회생해서 이전 같았으면 오지 못할 환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리고 아까 IS 점수 얘기하셨는데, 그 IS 점수가 1점부터 75점이 됐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75점 환자는 non-survivable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환자예요. 75점은. 의학이 발달하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살아나요. 그럼 이런 환자들이 이제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운도 따라야 될 거고. 사실 75점을 살렸다는 건 통계를 이겨내고 환자를 살렸다는 거니까 진짜 저승에서 끌고 왔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저는 전공의 때 공사장에서 기중기 운전하시던 분이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쾅 하면서 핸들 부딪히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상을 입으셨는데, 처음 응급실에서는 의식도 멀쩡하고 혈압도 잘 유지가 돼서 가슴 CT를 찍어봤더니 심장 주위에 조금 피가 차 있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전하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와서 한 10분
시간도 안 됐는데 환자가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서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래서 CPR 하면서 초음파 볼 시간도 없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고서 심장 주위에 피가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심장천자를 하고 라인 연결을 했더니 일단은 심장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의식은 아직 안 돌아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0cc가 넘고 300cc가 넘고 아 이거는 찢어졌구나. 그래서 흉부외과에서 수술 들어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밤에 들어가서 심낭 딱 자르자마자 피 쫙 올라오면서 딱 잡았다가 저는 이제 전공의 때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하고 너무 뜻깊었는데 그게 제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중증 예상센터뿐만 아니고 어떤 의학 드라마를 보더라도 코드블루라고 해서 병원 전체 방송으로 코드블루 CPR 하면 이제 많은 의사들이 우르르 뛰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코드블루가 발동되는 조건 궁금하고 많이 뜨면 하루에도 6차례는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뜬 환자가 계속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 뜨기는 하는데 코드블루 사실 말씀드리면 병원 규모에 따라서 코드블루 횟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보호자로 가도 코드블루 몇 병동 뭐 이거가 계속 들리잖아요. 한두 시간에도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어레스트 상황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임펜딩 어레스트 때도 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호흡을 되게 불규칙하게 하고 있다든지 혈압이 갑자기 뚝뚝 떨어져서 어레스트가 날 걸로 예상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코드블루를 치게 되고 우리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랑 간호사들이 제세동기를 들고 뛰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카트라고 그래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 카트를 병동 제일 가까운 데서 가져와서 뜯고 준비를 딱 하고 기환삭간 잡을 준비까지 해가지고 시작이 되고 아니면은 중환치를 내려서 잡거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워낙 사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외상외과 지원을 좀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고 더 심하게는 이 일을 하다가 중도에 또 그만두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하는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배운 게 이거라서 하는 느낌이 커요. 응급의학과를 생각하고 이 바닥에 들어온 게 아니어가지고 재활의학과 제일 느리고 제일 변화가 없고 어울릴 수도 있었어요. 네, 재활의학과 하겠다고 막 마음 먹고 거기 계속 인사드리고 우리 동기 중에서는 재활의학을 감히 지원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해 쉬면서 후배들이랑 경쟁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 먹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또 엄청 잘하네? 그러면서 다른 과 찾다가 응급의학과 한 건데 근데 지금 응급의학과로 수련을 받으면서 또 응급의학과 전도사처럼 좋은 숨은 웰빙과다. 오프 끝나고 나면은 콜 없고 좋다. 입원 환자 없지, 수술 환자 없지, 외래 없지,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홍보를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창하게 사명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배운 게 이거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외과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이제 의료 선교 이런 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선교지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한다는 게 요즘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대학병원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거에 매력도 느끼기도 했고 그런 자리 요청도 있었고 하던 차에 이 외상외과를 하게 됐는데 외상외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선교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렵고 힘든 우리 사회적 경제 약자들이 환자들이 오고 요즘 주말에나 연휴 때 어디 일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마음을 위안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올해는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후배들이 좀 이제 올라오면 이제 이걸 정년할 때까지 세력적으로도 부담이고.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라는 말이 너무 닿네요. 정혜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촬영 중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촬영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응급실에 다쳐서 가게 되는 좀 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더 있을까요? 다쳐서 오시는 경우 워낙에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 집에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집에서도 화장실 가다가 노인분들 이렇게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세게 찌으면 골반 골절 아니면 이제 척추, 대퇴골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다른 팔 부러진 거랑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팔은 고정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이러면 큰 후유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퇴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은 한 2달 이상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렴, 욕창,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혈관 질환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감염 질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노인분들 넘어지지 않게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게 미끄럼 방지 같은 거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손잡이 같은 거 곳곳에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아이들 외상도 심각한 경우가 많죠. 손 잘못 넣어가지고 문지방에 찢는다든지 아니면 경첩 쪽에 찌으면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차 문 닫을 때 끼어가지고 애들 손가락 다치기도 하고 이러면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아이들 손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문 닫는 버릇 하시고 집에 안전 경첩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시거나 아니면 애들 어릴 때는 문 완전히 닫히지 않게 그 설치해 놓는 것도 어른 키 높이에다 설치해 놓으면 애들 못 빼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닫히지 않게 해 놓는 것도 요즘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날씨 이제 풀리면 등산 많이 가실 거 아니십니까? 등산 가다 보면 이제 발목 실족으로 해가지고 발목 사고 많이 나는데요. 등산화 잘 신고 다니셔야지 운동화 말고 미끄러운 구두나 이런 거 신고 가시다가 삐끗하면은 이제 발목 골절 돼가지고 수술하고 몇 달 누워 계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기 여기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또 눈이 이제 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끄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은 길에서 다쳐도 발목 다치면 크게 다치는데 산에서 다치면 많이 다치거니와 또 이송이 어려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혼자 계실 때 다치면 병원까지 이송 못하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목 안전을 위해서 신발 선택 잘 하셔야 되고 미끄러운 눈 녹은 곳 특히 주의하셔서 등산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 따뜻한 곳에 있다 보면 이제 화상 환자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캠핑하면서 불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최근 들어서 바뀌는 환경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는 외상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실생활에서 응급실 갈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독 사망률이 높은 사고는 뭐가 있을까요? 흔히 만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사망률이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 골절이 사망률과 연결되는 부분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가슴 부분, 배 부분 말고는. 그런데 골반 골절, 대퇴골 골절은 특이하게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대퇴골 골절이 생기면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이내 폐렴육창 이런 안 좋은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마음의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가, 수술하고 나서도 그 사이에 폐렴육창도 문제지만 폐색전증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다리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올라와가지고 심장이나 폐를 막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퇴골 골절은 특이하게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 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 우리나라 음주 문화 이거 어떡할 겁니까? 너무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먹는 문화 변해야 될 것 같고, 술이라는 거는 둘이서 넷이서 오붓이 분위기 좋게 하면서 자기의 얘기 잘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시는 거지, 취해가지고 친한 느낌 가졌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내외하려고 남남 되려고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다 기억나게 마셔야지. 요즘 또 3월 되고 나니까 신입생 분들이 또 술 마시고 또 응급실 옵니다. 완전 인사불성 돼가지고 동공 풀려갖고 와요. 그렇게 마시게 하는 문화 아직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술을 부어라 마셔라 마시는 부분은 이제 좀 자제하고 소량의 술로 분위기 좋은 방식으로 마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랑 또 한 가지 얘기 나왔죠. 요즘 킥보드, 저희가 살려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쳐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안 타시면 더 좋고. 정말 의사로서 그런 환자를 한 번만 딱 보게 되면 뇌리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 가슴, 배 다 다쳐서 오니까 너무 심각한 상태가 많죠. 제가 기억이 남는 환자분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쓱 지나가는데 남자 15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주의를 하거나 가급적이면 안 타시면 더 좋고, 소위 말해서 이런 제도들이 바뀌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탈 것의 발전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 좀 생기면서 많이 줄지 않을까, 안전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곁에까지는 오진 않은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 말고 그거 있잖아요. 어드밴스드 크루즈 뭐 이런 거. 사람이 너무 방심을 하게 돼서 핸드폰 만지면서 전방 주시를 안 하는 문제가 생겨서 더 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탈 것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형 모바일 탈 것들이 여러 가지 생겼잖아요. 킥보드도 있지만 원발형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다쳤을 때 크게 다치는 데다가 또 헬멧을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비용 내고 탈 때는 안 하고 타시는 분들 많고, 또 학생들 중에서 두 분, 세 분 같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방어가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같이 타면 안 돼요. 넘어질 때도 혼자 넘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둘이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 더 크게 다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옆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었고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는데 맨날 타던 전동 킥보드를 타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술에 취했던 상태인 게 문제인 거죠. 가다가 돌풀인지 보도블록인지 걸려 넘어졌는데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뇌출혈인 상태, 두개골 골절인 상태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야 됐고요. 의식이 술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라면 중환자실에서 좀 깼을 수도 있지만 뇌출혈 자체도 양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의식이 없었을 상황이라 의식 깰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술 취한 채로 개인용 모바일 타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전동 킥보드로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건설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사고 당시에 그 찰나에 사망률을 높이고 생존율을 낮추는
또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는지. 오늘 주제가 이제 외상이니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어디가 아픈지 알면은 그나마 평가가 되는데 옆에서 구조자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환자가 일단 의식이 없이 쓰러진 상태다. 머리를 부딪힌 다음에 의식이 없다. 이러면 그 환자는 일단 경추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목의 손상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 골절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환자를 이송하겠다고 들쳐 엎거나 아니면 일으켜 세우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목이 탁 하고 끊어지면 없던 경추 손상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업고 많이 가죠. 그 행동 굉장히 위험하고요. 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술 취한 환자는 이게 술 때문에 의식이 없는 건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 들쳐업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드물게 경추골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쳐업거나 세우지 말고 편안하게 똑바로 눕힌 다음에 119를 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끼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응급 상황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을 잘 고정한 채로 빼내는 게 맞긴 한데 그것도 끼어 있는 정도의 상황이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게 맞고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외상외과와 더불어서 또 응급실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 마주할 수 있는 상황, 다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정말 의료계의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